일본에서 새로운 내각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도 없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아베와 스가 내각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높았는데 이제는 냄새나는 할아버지 내각이라는 비아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스가 내각은 도대체 어떤 내각인가 라고 하면서 이름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기대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자포자기와 체념만 남아있는 일본 국민들의 이름 짓기가 참 우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스가 내각을 우엉조림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우엉이 몸에 좋기는 하지만 반찬으로 뒤범벅을 해놓으면 그다지 보기도 안 좋고 맛도 별로라는 것입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고 우엉조림이 반찬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의기양양,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내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들 폼을 잡고 서 있기는 하지만 다 보던 얼굴이고 이미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스가 요시히데는 새로운 연호, 영화를 발표할 때에 일본 국민들이 일제히 바라보고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친근한 이미지로 인해서 영화 아저씨라는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재 및 총리가 되면서 스가 내각들과 함께 아베의 아바타, 아베의 똘마니, 허수아비 스가, 동네 할아버지 등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당 4역의 평균 나이는 71.4세이고 전원 남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1948년생 71세이고 이카이 간사장이 1939년생 81세이고 총무회장과 정조회장도 68세와 66세라는 것입니다. 자민당이 이런 인선 결과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카이 간사장에 대한 반대 트윗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81세이고 친중국 인물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스가는 내각을 다 발표했는데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아베 내각을 거의 그대로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스가 내각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내각이 다 있느냐 하는 비아냥이 참 많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무 최우선 내각, 일중심 내각이라는 뻔한 대답도 있지만 대체로 제3차 아베 내각이라고 부르는 등 비판적인 이름 짓기가 많습니다. 870건이 제출된 내각 이름 짓기에는 신선한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 아베 상속 내각이거나 아베 의회 내각 등 아베의 이름을 넣어서 비아냥하기도 합니다. 100여 건 이상이 아베 정치의 계승, 아베가 상왕처럼 정치하는 허수아비 내각, 아베 뒤처리 내각이라고 지칭합니다. 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의미에서 할아버지 내각이나 변화도 없이 돌려받기로 그놈이라는 이유로 재활용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스가 요시히데가 팬케이크를 워낙 좋아해서 이빨 없는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함께 먹는 모임이라는 뜻에서 팬케이크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인격 모독일 정도로 스가 내각을 무시하는 이름 짓기가 너무 많을 정도입니다. 내각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사람을 한 명 선택해 달라는 요구에는 아무도 없다는 대답이 33%로 최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장관인데 성격대로 화끈하게 말을 해서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통합야당 입헌민주당의 적극적인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정권의 모리토모 학원 사건 등 의혹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아베 정권의 엉터리 C19 대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대학 교수 등은 조금도 신선하지 않다고 해서 기대도 없는 뻔한 내각, 너무 늦어버린 내각이라고 명명하면서 스가 내각을 비판합니다. 아베 내각처럼 친구 내각은 아니지만 이미 언론의 비판에 많이 노출되어 버린 그놈인 내각이라는 것입니다. 후지 네트워크 뉴스에서 조사한 스가 내각에 대한 이미지는 냄새나는 내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성인 노다 세이코가 이제 환갑인 60세인데 할아버지들 틈에 끼어서 뒤치다꺼리 해주는 마누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쿄신문은 완전히 아베 내각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이 차기 관방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의외라는 평가를 합니다. 가토는 밤론법이라는 새로운 횡설수설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밥 먹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 자신이 빵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논점을 피해가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태연하게 딴소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이런 비판을 받는 가토를 관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스가 자신도 그렇게 관방장관을 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여론은 파벌이 없는 스가 요시히데가 그래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내각을 구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스가가 5대 파벌에 의해서 총재로 추대되는 행운을 쉽게 받았기 때문에 파벌 간의 내각을 나눌 것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뜻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아베 정권에서는 아베와 스가 요시히데와 이마이 보좌관이 모든 정책을 결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각 구성과 함께 한국 경제 보복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이마이 보좌관은 퇴임했습니다. 이제는 아베와 이마이가 내려왔고 결국 스가는 혼자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가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스가는 아베의 소낙 위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아베가 상왕이다. 실제 총리이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간혹 아베가 내년 이후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도쿄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지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가 밀어붙이고 있는 적기지 선제 공격에 관한 안보법에 대해 퇴임 이전에 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결국 이러한 포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아베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만이 트럼프에게 개인적인 아부와 아첨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라고 보는 일본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재선 이후에 아베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는 스가 요시히데가 이번 1년만 하는 정권으로 끝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내년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리의 권한인 의회 해산권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공천과 선거 자금 등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간사장에 미카일을 유임시킨 이유가 스가의 장기 집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많은 비판과 질문에 대응하는 관방장관에 능구렁이 가토 가스노부를 임명한 이유도 스가의 장기 집권 포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할아버지 내각이라면서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가 과연 어떤 정치로 아베의 뒤통수를 때릴 것인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물론 뒤통수를 안 맞고 재반격하려는 아베와 아소다로의 잔머리도 만만하지 않을 테지만요. 10년 뒤 베트남의 미래를 묻는 이에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약 1년을 보냈다.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10년 뒤 베트남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베트남에서 아파트나 주식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에서부터 전도 유망한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모펀드, 공장을 짓거나 추가하려는 기업인들 모두 관심사는 비슷했다. 베트남이 중국처럼 제조 이국에 성공할 것인가, 중국처럼 때가 되면 외국 기업을 쫓아낼 것인가 등이다. 같은 호기심으로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졌다. 돌아오는 대답은 집중하고 한결같았다. 베트남과 한국은 앞으로도 순망치한의 관계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처럼 산업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처럼 외국 기업을 쫓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짧은 질의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닌 기자 역시 이들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곤 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베트남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경쟁자가 될 수 없으니 공생 관계가 더 오래 갈 것이다. 베트남을 많이 갈수록 이 나라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학자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꼽기도 하고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다. 종합해보면 뿌리 깊은 관제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1986년 도이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선언했지만 30여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베트남은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는 사회다. 투입이 올바르면 산틀도 어김없이 계획대로 나올 것이란 맹신이다. 관제 경제의 특징은 계획지상주의다. 1980년대 초까지 베트남 경제는 15명으로 구성된 국가계획위원회가 좌지우지했다. 전국에서 이모작을 하는 나라가 쌀 부족에 시달렸다. 결과는 모두 아는 바다. 개혁개방 이후 SPC는 사라졌지만 계획지상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지금까지도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무수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2030년까지 기업 100만 개, 기술 창업회사 10만 개를 만들어 2045년이면 한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식이다. 5년 단위로 치러지는 그들만의 선거 때마다 워낙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다 보니 무엇이 이행됐고 실패했는지를 따지는 이들도 없다. 뿌리 깊은 관제 경제가 낳은 가장 큰 피해는 민간의 혁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는 거창한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기업들을 동원한다. 베트남 재계 1위인 빈그룹이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사업에 도전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과 레저 산업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던 빈그룹이 길게 전자부품 생태계도 없이 완성품 제조에 뛰어든 걸 자의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베트남의 네로라는 기업들 중엔 비상장사가 많은데 각 기업마다 권력과 연결된 비밀 주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하다하다. 기업인의 위상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유력 온라인 매체가 매년 네티즌들의 투표를 통해 올해를 가장 빛낸 위인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시행 첫 해부터 작년까지 기업인이 뽑힌 적은 없다. 베트남 e스포츠 국가대표, 연예인, 역등을 딛고 일어선 소수민족 등이 단골 위인이다. 대학생들에게 존경하는 기업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이없다는 반응만 돌아온다. 혁신 없는 성장은 베트남을 자원의 저주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1986년 이전 배급제 시절엔 소련, 중국 등 동맹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소련의 원유와 중국의 철을 누가 받아오고 배분하느냐가 권력의 원천이었다. 서방의 나라를 개방하고부턴 ODA가 이를 대체했다. 2010년을 전후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베트남은 외국인이 싸들고 오는 달러에 나라의 명운을 걸고 있다. 보이머의 이후 30여 년 동안 수차례 제조 입국의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으로 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노동력이란 자원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베트남의 전직 차관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대통령을 첫 손에 꼽았다.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중화학공업을 일군 계획에 달인을 동경하고 있었다. 한국의 절반만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서 외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1987년 이전의 한국은 요즘의 베트남과 비슷했다. 1986년 1인당 GDP는 2,760달러로 2019년 베트남 수준이었다. 서방 세계의 사고틀에서 당시 한국은 베트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민주주의 부재의 나라였다. 민주화 물결은 이를 송두리째 바꿔놨다. 정치적 민주주의 완성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관제 경제에서 민간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물길을 텄다는 점이 중요했다. 헌법상 사문이었던 민주화 공화가 의미를 갖게 되고 삼권 분립이 진짜 현실이 되자 미니 혁신이 이루어졌다. 대우는 세계를 누볐고 삼성은 반도체 대국의 기틀을 다졌으며 현대차는 엔진 독립을 이루었다. 한국이 그렇게 큰 선물을 안겨준 세대가 요즘 기득권으로 비판받고 있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선의의 독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미니 혁신이 국가 생사 전망을 가르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관제 경제로 회귀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베트남을 떠나며 국가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는 후세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